편의점 알바나 하는 가난한 집안에 임신까지 못해. 변호사인 남편 집안 체면이 뭐야 이게? 3년간 시어머니의 모욕을 참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을 나간 후 벌어진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남편과 이혼하겠어요. 앞으로 후회하실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쫓아낸 시어머니와 남편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월의 반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일이 생길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유리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깜깜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좁은 매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계산대 앞에 서서 마지막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계산대 위에 둔 캔커피 2개의 바코드를 찍고 영수증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10시간 동안 서 있던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하지만 소유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대를 깨끗이 닦고 진열대를 정리했어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유는 가방끈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내일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 사드려야겠다. 소유는 속으로 되뇌며 집 앞 현관문을 열었어요.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남편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소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짜증과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고생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소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보탬, 변호사 아내가 편의점에서 밤새 일한다는 게 말이 돼?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도연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윤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소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시원했어요. 소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씩 밝아오는 밖을 보며 소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 버티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시어머니 영자가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값비싼 진주 목걸이, 그리고 냉정한 표정. 영자는 소윤이 차려온 국을 한 숟갈을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도 안 맞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여올게요. 소윤이 그릇을 가져가려 하자 영자가 손을 저었어요. 됐어. 어차피 네가 만든 음식은 입에 안 맞아. 영자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어요. 도연아, 며느리가 또 밤새 편의점에서 일했다며? 도연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변호사 아내가 알바라니.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됐어. 가난은 버릇처럼 몸에 배어 있다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녁엔 도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놔. 근데 제대로 만들 수나 있겠어? 네, 어머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영자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한마디 더 던졌어요. 그나저나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네. 병원은 가봤어?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가봤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래?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왜 임신을 못하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리 없는데 네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냐? 영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소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 아내가 편의점 알바나 하고 애도 못 낳고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영자가 거실로 나가자 소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후 내내 소유는 저녁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갈비를 정성껏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무와 당근을 예쁘게 썰고 대추도 올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저녁 6시 도연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소유는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렸어요. 갈비찜이 김을 내뿜으며 식탁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어서 와서 드세요. 소윤이 밝게 인사했지만 도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영자가 식탁에 앉으며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 간이 안 맞네. 너무 짜. 소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입맛엔 맞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됐어. 그냥 먹어야지. 버리긴 아까우니까. 영자의 말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도연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떴어요. 소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유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가가 뜨거웠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윤의 눈빛엔 묘한 결심이 스쳤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날 밤 소윤은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소윤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괜찮아요. 소윤은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소윤은 밝은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어요. 손님이 뜸해지자 소윤은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앞으로 당기고 과자를 바르게 놓고 바닥을 쓸었어요. 새벽 2시 편의점은 조용했습니다. 소윤은 계산대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어요. 소윤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15분. 아직 1시간 45분이나 남았어요. 피곤했지만 소윤은 진열대로 다가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들을 확인하며 하나씩 할인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들어온 젊은 남자였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소윤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라면과 김밥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괜찮으세요? 소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늘 힘든 날이었어요.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소윤을 바라보았어요. 힘든 날엔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받으세요. 소윤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남자가 나간 뒤 소유는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소윤의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어요. 새벽 4시 드디어 근무가 끝났어요. 소윤은 가방을 메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젖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웅덩이에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소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소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소윤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어 가지런히 놓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소윤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소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길었던 하루였지만 소윤은 버텼어요. 하지만 소윤의 눈빛 깊은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드러날 그 비밀이. 그렇게 오늘도 소윤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소윤이 남편 도연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사의 말에 도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어머니의 건강 앞에선 도연도 무력한 아들일 뿐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서성이다가 문득 목이 마른 걸 느꼈어요. 병원 1층에 편의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도연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유니폼, 그리고 따뜻한 미소. 소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윤은 밝게 인사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내밀었습니다. 소윤이 바코드를 찍는 동안 도연은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윤은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셔서요. 소윤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소윤을 바라보았어요. 가족이 아프면 돈보다 마음이 먼저잖아요. 곁에 있어주세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소윤의 말은 짧았지만 도연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머님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소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편의점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소윤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소윤이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도연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연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처음엔 물이나 음료수를 사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도연은 소윤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쳐있는 도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자 도연과 소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도연이 변호사라는 이야기, 소윤이 대학을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 둘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어요. 어느 날 밤 도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소윤 씨, 혹시 퇴근하시고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소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소윤의 성실함에 끌렸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지친 기색 없이 밝게 웃는 소윤의 모습이 도연에겐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윤도 도연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을 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소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어요. 소윤도 도연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고 마침내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소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도연의 눈을 바라보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진심이에요. 소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영자는 달랐습니다. 도연이 소윤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영자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영자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변호사 집안에 편의점 알바 며느리를 들인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자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마음속으론 소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소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많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결혼식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도연은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소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 후 소윤은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소윤이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음식간이 안 맞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말투가 버릇없다. 영자는 끊임없이 소윤을 지적했어요. 도연은 처음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도 지쳐갔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도연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결혼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말 점심, 소윤은 아침부터 정성껏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거든요. 소윤은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과일도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영자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5명의 중년 여성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소윤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따르고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가져갔어요. 어머님, 차 나왔습니다. 영자는 친구들에게 소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는 우리 며느리예요.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려놓았어요. 편의점 알바요?
그래서 집안일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구나. 한 친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자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뿐인 줄 알아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임신을 못했어요. 병원 가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대요. 그럼 뭐겠어요?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겠죠. 어머, 3년이나? 그럼 시어머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요.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은 건강한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문제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요. 영자는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가난은 버릇처럼 배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니까요. 그때 병원에서 커피 한 잔 줬다고 아들이 반해버린 거예요. 참 어이없죠. 친구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소유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소유는 조용히 인사하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 문을 닫자마자 소유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거실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후회돼요.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소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감싸면 어머니가 더 화를 낼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내를 외면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도연은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어요. 그때 도연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처음 병원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의 소윤을. 지친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던 그녀를. 가족이 아프면 돈보다 마음이 먼저잖아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도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유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이 김을 내뿜으며 식탁 위에 올려졌어요. 나물 반찬들도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친구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안 맞네. 너무 달아. 친구 하나가 거들었어요. 역시 요리는 타고나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소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영자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창피해 죽겠네.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소유는 설거지를 하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소유는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메모 하나를 열었어요.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때가 올 거야. 소유는 메모를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소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또 시작될 하루를 소유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내에는 끝이 있었어요. 그 끝이 언제 올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유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소유는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선 영자와 도연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주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결정해야 하지 않겠니?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엄마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소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도연만 남았습니다. 소윤은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 소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소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엔 피로와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소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걸. 그래요. 미안하다는 거 알아요. 소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슬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영자는 소윤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도연도 소윤을 피했습니다. 소윤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소윤이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도연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봐. 도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도연 맞은편에 앉았어요. 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서류가 놓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그렇군요. 소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아, 나도 정말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죠. 소윤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도연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소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썼어요. 서명을 마치고 소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뭐?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소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윤을 바라보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어딘가 여유로운. 소윤아, 잘 지내세요, 도연 씨.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신발 2켤레, 그리고 소중한 물건 몇 가지. 가방 하나면 충분했어요. 짐을 다 싸고 소윤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어머님께 안녕히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소윤은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소윤은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소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끝났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짧은 대화 후
소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유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소유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택시가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숨지 않아도 되는 삶. 택시는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소유는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현관이 나타났습니다. 소유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보였어요. 소유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오가고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그때 안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소유나 왔구나. 네, 할아버지. 소유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됐어. 집으로 돌아온 거야. 네. 이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뭘 할 거니? 준비했던 대로요. 조금씩 천천히. 소윤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소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편 시댁에 남겨진 도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윤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 영자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끝났니? 네, 어머니. 잘했어. 이제 속이 시원하구나.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쉬어라.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소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처음 병원 편의점에서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결혼식 날의 행복한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그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새벽은 지나가고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윤과 도연의 3년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소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소윤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윤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지냈고 할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소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편의점 유니폼을 입던 모습과는 달랐지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수수하고 절제된 차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소유는 작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건물 앞에 소윤이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소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면접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소윤 씨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 컨설팅 부서 신입 컨설턴트 지원자시죠? 이력서 잘 봤습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소윤은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어요. 경영학 전공, 다양한 현장 경험,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 능력.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윤은 공손히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소윤은 한빛그룹 경영 컨설팅 부서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15층에 있었어요.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김소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윤은 팀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요. 저는 대리 최민지예요. 안녕하세요, 소윤 씨. 저는 과장 박준혁입니다. 소윤은 창가 쪽 책상을 배정받았습니다. 책상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첫 업무는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소윤은 자료를 꼼꼼히 읽으며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최민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소윤 씨 신입인데 일 되게 꼼꼼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이력서엔 경력 사항이 없던데. 소윤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편의점, 카페 같은 곳에서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일 처리 능력은 정말 좋으세요. 신입 같지 않아요. 최민지는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소윤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3, 4, 5 모여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소윤도 함께 갔습니다. 식당은 넓고 깨끗했어요.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윤은 간단한 비빔밥을 골라 자리에 앉았어요. 소윤 씨, 여기 앉아요. 최민지가 손짓했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쪽으로 갔어요. 우리 부서 분위기 어때요? 적응할 만해요? 네, 다들 친절하세요. 그래도 신입이라 힘들 텐데.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박준혁 과장이 소윤을 불렀습니다. 소윤 씨, 잠깐 와봐요. 소윤은 과장 책상으로 갔습니다. 박준혁은 서류 몇 장을 건넸어요. 이거 납품업체 리스트예요. 이번에 식품 부문 파트너 선정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 리스트 정리 좀 해줄래요? 알겠습니다. 소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납품업체 리스트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12개 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윤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동안식품 마이너스 대표 박영자. 소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회사였어요.
소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안식품. 시어머니 회사가 여기 있네. 소유는 동안식품 부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회사 규모, 납품 실적, 재무 상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소유는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동안식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따로 정리했어요. 누가 봐도 그저 성실한 신입사원의 업무 노트처럼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어요. 소윤 씨, 먼저 가요.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소윤은 조금 더 남아 일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자 소윤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동안식품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과거 거래 내역, 납품 기록, 평가 보고서,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소유는 작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납품 실적 서류의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유는 그 부분을 캡처해서 개인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컴퓨터를 껐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소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증거는 천천히 모으는 거야. 서두르면 안 돼. 소유는 작게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중 어딘가에 도연과 영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소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소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첫 출근 어땠니? 좋았어요, 할아버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밥 먹자. 할아버지가 저녁 준비해뒀어.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동안식품 자료를 봤어요. 그래, 뭔가 발견했니?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확실하게. 네, 알고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안식품의 납품 내역, 거래 기록, 재무 보고서,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했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소윤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숫자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눈빛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습니다. 소윤은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언제 드러낼지, 조금씩, 한 걸음씩. 소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차분했고 계획은 명확했어요. 한빛그룹 신입 컨설턴트 김소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동료들은 그저 성실한 신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확실하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어요. 부정직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목표는 동안식품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윤은 한빛그룹에서 성실한 신입사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소윤을 좋아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온화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윤이 퇴근 후 무엇을 하는지, 주말마다 어떤 자료를 분석하는지, 어느 수요일 오후 박준혁 과장이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였어요. 이번 식품 부문 납품 파트너 선정 프로젝트 다들 알고 계시죠? 과장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12개 업체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이 중에서 최종 파트너를 선정해야 합니다. 각자 담당 업체를 정해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윤 씨는 신입이니까 동안식품 맡아줄래요? 규모가 작은 편이라 부담 덜 할 거예요. 소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각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 1차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소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안식품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이건 기회야. 소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사무실엔 소윤 혼자만 있었어요. 소윤은 동안식품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3년간의 거래 내역, 납품 기록, 품질 평가 보고서. 화면을 넘기다가 소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작년 납품 계약서였어요. 계약 금액과 납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윤은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상한데. 소윤은 다른 자료를 열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 세금 신고 자료, 은행 거래 내역.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이 달랐어요. 차이가 30%나 났습니다. 재무제표를 조작했네. 소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캡처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부분을 하나하나 저장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납품 실적 서류도 열어보았어요. 거기엔 여러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레스토랑 체인, 급식업체, 모두 유명한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소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약서의 날짜와 서명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소윤은 서명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도연 씨 서명이잖아. 법률 자문 계약서였습니다. 동안식품과 장도연 변호사 간의 계약서. 거기엔 도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소윤은 핸드폰을 꺼내 도연의 다른 서명을 찾아보았습니다. 결혼 서류에 있던 서명이었어요. 두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다르네. 미묘하게 다르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 손글씨야. 소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자가 아들의 서명을 위조한 거였어요. 소윤은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컴퓨터를 껐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소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이제 어떻게 쓸지만 결정하면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늦었구나. 네, 할아버지. 일이 좀 있었어요. 소윤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동안식품 자료예요. 조작된 부분을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니? 재무제표 조작, 납품 실적 위조, 그리고 도연 씨 서명까지 위조되어 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정도면 심각한 문제구나.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이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소윤아, 내 마음은 어때? 복수하고 싶니? 소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부정한 건 밝혀져야 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다. 원칙대로 하거라. 할아버지가 지켜볼게. 감사해요. 소유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무제표 조작 내역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금액과 허위 금액을 나란히 비교했어요.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납품 실적 위조 부분도 정리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 계약서,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업체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의 서명 위조 건을 정리했습니다. 진짜 서명과 위조 서명을 비교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증거는 준비됐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소유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결혼식 날의 행복한 모습.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아득한 기억이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도 피해자네요.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소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유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민지 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소윤 씨, 어제 늦게까지 남았다면서요? 고생 많았어요. 괜찮아요. 보고서 준비하느라요. 동안식품 실사 어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소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긴 한데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상한 점? 네, 서류 몇 개가 좀. 그냥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요. 최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도움받아요. 신입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후가 되자 박준혁 과장이 소윤을 불렀습니다. 소윤 씨, 동안식품 실사 진행 상황 어때요?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혹시 외부 검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외부 검증? 왜요? 소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류 중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확실하게 하려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면 일단 보고서에 명시하세요. 의심 항목으로요. 그럼 상부에서 판단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유는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의심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소유는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박준혁 과장이 보고서를 읽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소윤 씨, 이거 심각한데요? 확실해요? 네, 자료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재무제표 숫자가 일치하지 않고 계약서 날짜도 이상해요. 이건 위에 올려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박준혁은 급히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소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윤 씨, 월요일에 감사팀이랑 미팅 있을 거예요. 참석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주말 동안 소윤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팀 미팅. 거기서 모든 증거를 제시할 거였어요. 일요일 밤 소윤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영자 씨, 박영자 대표님, 당신의 거짓말이 곧 드러날 거예요. 제가 직접 밝힐 거예요. 소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차분했고 계획은 명확했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선 소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준비됐어. 이제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야. 소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그리고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소윤은 감사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어요. 회의실 안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팀장 정수민, 그리고 2명의 감사팀 직원. 박준혁 과장도 함께 있었어요. 신입 컨설턴트 김소윤입니다. 소윤은 공손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민 팀장이 설명을 요청했어요. 소윤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동안식품 실사 과정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 동안식품의 재무제표가 나타났어요. 작년 매출이 50억 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행 거래 내역과 대조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실제 입금액은 35억 원입니다. 30% 차이가 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소윤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납품 실적도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들 중 일부는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계약서 사본이 나타났어요. 날짜와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계약서들의 날짜를 보시면 작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은 작년 5월입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윤은 마지막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연의 서명이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법률 자문 계약서입니다. 장도연 변호사와의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명 필적을 분석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에 2개의 서명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어요. 왼쪽이 계약서의 서명이고 오른쪽이 장도연 변호사의 실제 서명입니다. 회계 각도와 압력이 다릅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수민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에도 검증 의뢰하겠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소윤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최민지 대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했지만 소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사팀의 정밀 조사가 진행되었어요. 외부 회계법인도 투입되었습니다. 소윤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엔 할아버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틀 후 정수민 팀장이 소윤을 불렀습니다. 감사팀 사무실로 간 소윤에게 팀장이 보고서를 건넸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재무제표 조작, 납품 실적 위조, 서명 위조 모두 확인됐습니다. 소윤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특히 장도연 변호사 서명건은 심각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 명백한 위조로 판정났어요. 정수민 팀장은 이 건이 위로 올라가 입찰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윤은 자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함정의 문이 열렸어. 이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지. 그날 저녁 소윤은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때? 소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착한 아이야.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구나. 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소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영자와 도연이 있을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곧 닥쳐올 일을. 소유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때가 올 거야. 이제 그때가 왔어요. 입찰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공지가 떴습니다. 식품 부문 납품 파트너 선정 최종 발표에 마이너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 소유는 공지를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민지 대리가 발표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동안식품 실사 담당자니까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소유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분하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입찰 발표회,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 그리고 소윤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날. 발표회 전날 밤 소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진짜 나를 보여줄 시간이야. 할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윤은 문을 열었어요. 소윤아, 내일 준비됐니? 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잘할 거야. 할아버지가 믿는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나가고 소윤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꺼내 걸어두었어요. 단정한 정장이었습니다. 소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함정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그 문 앞에 영자와 도연이 서게 될 차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며느리가, 그 아내가 누구였는지. 소윤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소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선 소윤은 어제 준비해둔 정장을 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어요. 언뜻 보면 평범한 회사원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확고했어요.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 오전 9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대표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한빛그룹 임원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대형 스크린이 단상 뒤에 설치되어 있었고 카메라가 여러 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장석 맨 앞줄에 할아버지가 앉았습니다. 70대 중반이었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소윤은 뒤편 직원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민지 대리 옆자리였어요. 평범한 신입사원처럼 보였습니다. 강당 뒤편에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초청받지 않았지만 억지로 참석한 것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영자 옆에 도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 못하고 따라온 거였어요. 두 사람은 뒤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고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영전략 본부장이 올라와 심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엄격한 기준, 외부 검증까지 거쳤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업체가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대형 스크린에 동안식품 로고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안식품은 재무제표를 조작했고 납품 실적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재무제표, 위조된 계약서,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법률 자문 계약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도연의 서명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 서명은 장도연 변호사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연의 서명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진짜 서명과 위조 서명이 나란히 비교되었어요.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자는 의자를 꽉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따라서 동안식품은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5년간 한빛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씨, 단상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민지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소윤은 조용히 통로를 걸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윤에게 쏠렸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소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소윤 씨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한빛그룹 김정훈 회장의 손녀이자 본그룹의 전무이사입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최민지 대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준혁 과장도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영자는 의자에 주저앉을 듯 몸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손녀 옆에 섰어요. 제 손녀 소윤입니다. 3년간 현장 경험을 쌓고 이번에 전무이사로 복귀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소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빛그룹 전무이사 김소윤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소윤의 말에 집중했어요. 이번 동안식품 건은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합니다. 철저히 원칙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정직 없는 신뢰는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한빛그룹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하는 기업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영자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편의점 알바라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한빛그룹 전무이사였다니. 도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소유는 하나하나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개인적인 관계와 업무는 분리했다고, 이번 심사는 철저히 증거에 근거했다고, 편의점에서 일한 이유는 현장을 알아야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소윤의 대답은 명확하고 당당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소유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소유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련하지는 않아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어요. 소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중 어딘가에 영자와 도연이 있을 거예요. 무너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소유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요. 할아버지는 그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소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입찰의 날은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소윤의 새로운 시작이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입찰 발표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동안식품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동안식품 서류 위조 파문, 주가 반토막, 한빛그룹 거래 금지, 동안식품 부도 위기, 재벌가 손녀의 정의 실현, 김소윤 전무 화제. 기사는 쏟아졌어요. 경제 뉴스뿐 아니라 사회면, 심지어 연예 뉴스에까지 동안식품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댓글창은 난리였어요. 서류 위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전 며느리한테 당하는 거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 부정직한 기업은 망해야 한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했고 회사를 조롱했습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영자는 계속 읽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벌주는 것처럼. 그날 오전 동안식품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했어요. 모두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주거래 은행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상환 일정에 대한 통보였어요. 이번 주 안으로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은행은 단호했습니다. 본사 방침이라며 담보를 처분하겠다고 통보했어요. 담보는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그게 처분되면 동안식품은 사무실조차 없게 됩니다. 오후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영업팀장이 먼저 왔어요. 더 이상은 어렵다며 사표를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뒤를 이어 다른 직원들도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재무팀장, 생산팀장, 총무과장, 30명의 직원 중 25명이 일주일 안에 회사를 떠났어요. 영자는 텅 비어가는 사무실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키워온 회사가 일주일 만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연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펌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담당하던 고객들은 다른 변호사에게 넘어갔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점심 식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소윤의 인터뷰가 또 나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한빛그룹은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화면 속 소윤은 당당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윤을 지켜주지 못한 것, 어머니 편만 든 것, 결국 이혼을 선택한 것. 모든 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틀 후 동안식품은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은행이 담보를 처분했고 회사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어요. 영자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부도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일궈온 모든 게 사라졌어요. 회사도, 돈도, 명예도. 그때 도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모양이었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하고 냉정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힘이 없었어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30년 살던 집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연과 영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예전에 살던 넓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며 영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도연과 소윤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소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도연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영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는 우울하게 보였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한편 소윤은 한빛그룹 부회장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윤이 부회장이 되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는 걸 보고
모두가 감탄했다고 말했어요. 소유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한 것뿐이라고. 그래,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리더십이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소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영자와 도연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지만 소유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만든 결과를 받은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깔보면 결국 바닥에 닿는 법이죠. 소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소유는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며 피로를 풀어주었어요. 욕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 이제 거의 다 왔어. 소유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회사를 잃었고 집까지 잃었어요. 도연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고 명예도 실추되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당한 대가였어요. 부정직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결과. 소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부회장 취임식이 있을 거예요. 언론도 올 것이고 사람들도 모일 겁니다. 그날이 진짜 승리의 날이 될 거였습니다. 소유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소유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몰락의 기록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자와 도연의 몰락, 그리고 소윤의 상승.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어요. 진짜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이. 부회장 취임식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소윤은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빛구름 역사상 가장 젊은 부회장이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소유는 옷장에서 새로 맞춘 정장을 꺼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상아색 블라우스,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도 걸었어요.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소유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편의점 유니폼을 입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단호하고 확고한 눈빛. 오늘이 진짜 시작이야. 소유는 작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원진, 주요 거래처 대표들,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강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회장이 단상에 올라 손녀를 소개했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유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윤에게 임명장을 건넸고 소윤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소윤은 단상 앞으로 나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한빛그룹 부회장 김소윤입니다. 소윤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확하고 힘 있는 목소리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유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지난 3년간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노동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소윤의 말에 집중했어요. 새벽 4시까지 일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힘든 하루를 보내고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식사를 하는 분들, 밤샘 일을 마치고 커피 한 잔 사가는 분들, 그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소유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노동의 품격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편의점 알바든 대기업 임원이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유는 박수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한빛그룹은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소윤의 연설은 1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경영 철학, 앞으로의 비전, 사회적 책임, 모든 것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어요. 연설이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소윤은 하나하나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편의점 경험이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최연소 부회장으로서의 각오는 무엇인지. 소윤의 대답은 일관되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이보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취임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넓은 연회장에 음식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요 거래처 대표들이 소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소윤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리셉션이 한창일 때 강민호 비서실장이 소윤을 안내했습니다. 로비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방송사 카메라 앞에 선 소윤은 당당했습니다. 아나운서의 질문에 하나하나 명쾌하게 답했어요. 편의점 알바에서 대기업 부회장까지의 여정, 앞으로의 계획, 경영 철학, 모든 대답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소윤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소윤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잠시 긴장을 풀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소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작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중 어딘가에 영자와 도연이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윤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소윤의 취임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재벌 부회장으로 김소윤의 놀라운 인생 역전, 최연소 부회장 김소윤, 정직 경영 강조, 한빛그룹 새 시대 열다, 김소윤 부회장 취임. 기사는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소윤의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댓글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 존경스럽다는 말, 진짜 리더라는 칭찬이 이어졌어요. 영자는 좁은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소윤이 나와 있었어요.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 자신감 넘치는 표정. 영자는 리모컨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3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소윤을 다르게 대했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연도 같은 시각, 자신의 작은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소윤의 곁에서 그녀를 응원하고 지켜줄 수도 있었는데, 도연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소윤은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로를 씻어주었어요. 거울 앞에 선 소유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보람찼어요. 수백 명 앞에서 연설하고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거래처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순간이 완벽했어요. 드디어 해냈어. 소유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세상에 보여준 것. 편의점 알바로 무시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부회장으로서의 첫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유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올라온 경험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시간들,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참았던 순간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아 외로웠던 날들,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소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소윤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한빛그룹 부회장으로서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편의점 알바에서 대기업 부회장까지 소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빛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영인으로서의 이야기가 빛의 복귀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유는 부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람찼습니다. 한빛그룹은 소윤의 리더십 아래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투명 경영을 강화했고 직원 복지를 개선했어요.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도 확대했습니다. 언론은 소윤의 경영 방식을 칭찬했고 주가도 오르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소윤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강민호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다는 보고를 하고 나갔어요. 소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메모 한 장을 꺼냈어요. 3년 전 시댁에서 살 때 영자가 했던 말들을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편의점 알바 출신. 가난은 버릇처럼 배어 있어. 우리 집안 체면 다 구겼어. 소윤은 메모를 읽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윤은 메모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한빛그룹 본사 옥상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난간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난간에 기대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소윤은 가방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찍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조각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소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조각들은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치 흰 나비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소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점점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과거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시당했던 기억, 참았던 순간들, 외로웠던 밤들.
모든 게 바람에 날려 멀어지고 있었어요. 진짜 복수는 다시 웃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소유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갑지 않은 따뜻한 미소였어요.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 더 강해지는 것,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영자와 도연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부정직한 행동의 대가를 치른 것이었어요. 소윤이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칙대로 일했을 뿐이었죠. 소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 앨범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회의하는 모습, 거래처 방문 사진, 임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소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크게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장실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소윤은 사진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언제나 소윤을 믿어주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도,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할아버지는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소윤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소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작은 건물들 사이 어딘가에 영자와 도연이 살고 있을 거예요. 좁은 원룸에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소윤은 그들에게 미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영자는 결국 배웠을 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어요. 도연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습니다. 소윤은 옷깃을 여미며 난간에서 물러났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저녁을 함께 먹자는 연락이었습니다. 소윤은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회사 앞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윤은 옥상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며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소윤은 밝게 인사하며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어요. 소윤은 레스토랑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가벼웠어요.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소윤은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고 두 사람은 음식을 주문했어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요즘 일은 어떠냐고,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윤은 좋다고,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다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손녀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소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였어요. 거실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소윤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다리에 불이 켜져 있었고 반짝이는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소유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나 정말 잘했어. 소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는 말이었어요. 3년간 참고 견뎠습니다. 무시당하고 괴롭힘받고 외로웠지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유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새로운 삶을 위해. 소유는 와인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습니다. 영자도, 도연도, 그 시절의 아픔도 모든 게 바람에 날려 사라졌어요. 남은 건 미래뿐이었습니다. 한빛그룹 부회장으로서의 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서의 미래,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미래. 소유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자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니, 애초에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중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소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불빛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을 뚫고 세상을 밝히는 빛. 소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소윤은 작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소윤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대기업 부회장까지, 무시당하던 며느리에서 존경받는 리더까지 소윤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승리. 소윤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소윤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월의 반전이었습니다.